이승만 박사의 사과 해방된 한반도의 혼란 속에서 친일 부역자들은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반민특위 조사관 정철용은 출근하자마자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총을 들이대며 신분증을 뺏고 뒷마당으로 끌고 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괴 옆구리를 사정없이 쳤다. 뒷마당엔 반민특위 동료 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반민특위 헌법기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특경대 조사관, 서기관 잡아다 끌어앉히고 두들겨 패고 서류 탈취하고. 소식을 듣고 반민특위 특별검사부장 권승열이 달려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역시 권총을 뺏기고 밀려났다. 현직 검찰총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 괴한들은 경찰이었다. 반민특위가 실제 활동을 개시하면서 친일파들, 특히 고등경찰들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조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경찰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왔습니다. 일제에 부역하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 조직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친일 경찰을 시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이었다. 그는 일제 때 판사를 지낸 친일 법조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엔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친일파단자들이 아주 그 권력의 향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이승만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서 눈치껏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여울 수밖에 없었고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대해 줄곧 불편해했다. 대표적 친일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됐을 때 반민특위 위원장을 불러 노덕술을 풀어주라고 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위원들을 의법 조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노덕술은 독립투사들을 물고문하고 구타해서 고문귀신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으며 해방 후에도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을 붙잡아 고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형제들 힘진히 악수합시다. 공동히 우리는 이 박사가 국회의장 신익희와 반민특위 위원장 아버지를 경무대로 부릅니다. 좀 살살하자. 노덕술도 좀 풀어주고 필요한 사람이니까. 노덕술과 같은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비호 아래 군과 경찰 속에 숨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등 기회를 노렸다. 이승만 정권은 이 친일파들이 좌익 색출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바로 이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타격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이승만은 반민특위 위원장의 집을 찾아갔다. 이 박사가 밤에 우리 집으로 은밀히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이 박사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응접실에서 두 분이 협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거절하고 이 박사가 돌아갑니다.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들어오는데 다들 나와도 좋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불쾌해하는 얼굴 표정이었어요. 악질 친일 경찰을 눈 감아주는 대신에 감투 하나 주겠다는 거 가지고 흥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을 때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이미 친일파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헌병에 잡혀가 구속된 상태였다.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을 맡고 있던 국회의원 노일환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고문한 자들은 친일파 출신 경찰과 군인들이었고 고문당한 자들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와 비슷했던 것이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진 후 국회는 이승만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구가 암살당했다.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1992년 4월 12일 자신의 배후에 김창룡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밀정 활동으로 50여 개의 항일 독립군 조직을 적발해 죽인 인물이다. 해방 후 그의 별명은 이승만의 양자. 그 정도로 이승만에게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안두희의 배후가 정말 김창룡이었는지는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창룡이 어떤 식으로든 김구 암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의 습격, 그리고 백범의 암살은 친일 그 세력들의 그 친일 쿠데타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구가 암살된 후 국회는 반민법을 뜯어고쳤고 반민특위는 해산됐다. 노덕술과 같은 친일파들은 대부분 풀려났고 반민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이 7명 역시 1년 이내에 모두 풀려났다. 다음 해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이승만 정권은 한강 다리를 폭파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달아났고 서울을 수복한 후엔 무고한 시민들을 부역자로 몰아 숱한 양민을 학살했다. 경찰 자료에 보면요, 부역자로 조사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55만 명입니다. 엉터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엔 정정화도 있었다. 정정화는 독립운동의 어머니라 불리는 대표적 여성 독립투사였다. 부역한 기간이라는 게 6월 28일 날 다리 끊고 도망가서 9월 28일 날 들었으니까 딱 석 달 부역한 건데 그 동안에 55만 명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제 36년 동안에 이 친일파들은 550명도 조사 안 받았거든요. 그 친일파들이 살아남아서 부역자 처벌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서울 지역 부역자 처벌 책임자는 바로 노덕술이었다. 반민특위에서 풀려난 후 헌병에 들어갔던 것이다. 부역자 처벌 총책임자는 친일파 출신으로 김구 암살에 관여한 그 김창룡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방첩대장이던 그는 부역자 처벌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후 35세의 젊은 나이에 수사권을 독점하고 이승만의 직통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부역자 처벌을 했는데 훗날 김창룡을 저격한 허태영은 이렇게 증언했다. 김창룡은 평소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니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의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다. 1950년 10월 김창룡은 인민군 패잔병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삼각산 인근의 주민들에게 쥐어준 후 이들이 서울을 습격하려는 공산분자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모두 죽였다. 김창룡이 허태영 등에 의해 암살됐을 때 이승만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있다. 김창룡이나 노덕술과 같은 친일파들이 이승만의 총애를 받은 이유는 이들이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분 아래 이승만의 정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친일파에게 독재자의 존재는 구원이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는 공포였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공안 세력의 탄생 배경이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주도했던 장경근은 3.15 부정선거를 지휘한 주모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여한 학생 김주열에게
최루탄을 직격 발사해 살해한 후 마산 앞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였다. 그는 아라이 겐키치라는 이름으로 친일 헌병 노릇을 했으며 이로 인해 반민특위에 체포됐지만 풀려난 인물이다. 악질 고등경찰의 대명사였던 노덕수리는 반민특위 잡혀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헌병으로 가서 서울지역 부역자 처벌 책임자가 됐고, 악질 헌병의 대명사로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아라이 겐기치는 반민특위 위험해야 된 다음에 풀려나서 경찰이 돼서 이 김조열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친일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살아남아서 이 공안 세력의 핵심을 점했고, 마지막까지 이승만 독재를 위해 부역했던 이 친일파들은 4.19 혁명 이후 위기를 맞게 되지만 1년여 후 또 다른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 일본 관동군 장교 출신의 친일파 박정희는 18년간 독재 권력을 휘둘렀다. 박정희의 후예인 전두환은 7년간 독재 권력을 휘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친일파들은 차츰 자연적 수명을 다했으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반민주적 질서는 그들의 후배들에 의해 점점 더 정교해졌다. 40년대 공안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백선엽이었다. 50년대 공안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김창룡이었으며 60, 70년대 박정희 시대 공안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이후락이었다. 고문귀신 노덕술 사단의 막내였던 박처원은 훗날 대공경찰의 대부가 돼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고 숱한 고문을 지시했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박처원은 아끼던 후배가 고문 전력으로 인해 쫓기는 몸이 되자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도피 자금을 건넸는데 이 후배가 바로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한이다. 노덕술이 일제에 부역하며 사용했던 고문기술은 독재에 부역한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2005년 1월 25일 고문 피해자 심진구는 자신이 당한 고문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남겼다. 그는 2004년 4월 1일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그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진구는 당시 몽타주를 통해 고문자들의 얼굴을 기록했다. 그가 책임자격이라고 지목했던 정형근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른 10명의 고문기술자들은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심진구는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년 후인 2014년 11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집계 자료를 보면 각종 과거사 관련 기구에 접수된 국가폭력 피해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을 합한 전체 피해 규모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이들을 고문하고 구타한 수사관들 중 처벌받은 이는 사실상 이근한이 유일하며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받아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근한과 같이 직접 고문에 가담한 자들 위해서 품위 있게 조작간첩 사건을 만든 사람들은 검사들이었다. 그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형을 확정한 사람들은 판사들이었다. 피의자 진술조서가 중앙정보부에서 쓴 조서가 검사의 공소 내용이 됩니다. 원래는 그게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근데 재밌는 건요. 오자까지 변함없이 나와요. 그것이 그대로 판결문에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출세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판검사다. 이들 중 그 정도 출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은 법기술자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 권력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신직수는 정치검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36세의 나이로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후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작간첩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총책임자가 바로 그였다. 신직수가 날조한 공판 조서를 근거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지은 사람은 민복기 대법원장이다. 그의 부친은 을사조약과 한일 합방에 앞장선 친일파 민병석이고 그 역시 일제 때 판사로 승진을 거듭한 친일 판사였다. 민복기가 대법원장을 하던 시기가 정말 그 한국 사법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이자 암울했던 시기인데 유신 정권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니까 낯뜨거워지는 그런 그 연설문들이 70년대 이제 그 많이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남의 일을 하듯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에 대한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걸 보고 그런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어서 제가 아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10여 년간 대법원장을 역임해 최장수 대법원장으로 이름을 남겼다. 수많은 후배 판검사들이 민복기나 신직수와 같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해 출세를 거듭했다. 신직수가 총애했던 후배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유신 독재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등 간첩 조작을 지휘했던 그는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부통령의 권력을 누렸다. 법기술자들의 살아있는 대부인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직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해왔다. 이들은 직접 고문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법리를 다루고 법정에서 구형을 한다. 조작간첩 사건에서 이근한과 같은 고문 경찰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변호인은 불임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 최대 악역은 경찰 차동영이지만 실제 불임 사건에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법리를 구성하고 공소를 유지한 검사다. 불임 사건 담당 검사 최병국은 검찰 퇴임 후 2000년부터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했다. 영화가 화제가 된 뒤 최병국은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병국과 함께 불임 사건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 고영주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영화가 화제가 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영주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2014년 9월 25일 재심을 통해 불임 사건 피고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고영주는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이며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특조위 내부에서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를 사정없이 쳤다. 뒷마당엔 반민특위 동료 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반민특위 헌법기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특경대 조사관, 서기관 잡아다 굴에 앉히고 두들겨 패고 서류 탈취하고. 소식을 듣고 반민특위 특별검사부장 권승열이 달려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역시 권총을 뺏기고 밀려났다. 현직 검찰총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 괴한들은 경찰이었다. 반민특위가 실제 활동을 개시하면서 친일파들, 특히 고등 경찰들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조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경찰 내부에서는 큰 이제 동요가 왔습니다. 일제에 부역하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 조직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친일 경찰을 시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이었다. 그는 일제 때 판사를 지낸 친일 법조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엔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대전대대선 이승만 박사의 기사와 함께 조선 국민의 자유와 자주를 지니지 않고는 맞이하는 대전대대선 이승만 박사의 기사와 함께 해방된 한반도의 혼란 속에서 친일 부역자들은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반민특위 조사관 정초룡은 출근하자마자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총을 들이대며 신분증을 뺏고 뒷마당으로 끌고 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여관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등 기회를 노렸다. 이승만 정권은 이 친일파들이 좌익 색출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바로 이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타격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이승만은 반민특위 위원장의 집을 찾아갔다. 이 박사가 밤에 우리 집으로 은밀히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이 박사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응접실에서 두 분이 협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거절하고 이 박사가 돌아갑니다.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들어오는데 다들 나와도 좋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불쾌하는 얼굴 표정이었어요. 악질 친일 경찰을 눈 감아주는 대신에 간투 하나 주겠다는 거 가지고 흥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친일파단자들이 아주 그 권력의 향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이승만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서 눈치껏 그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여울 수밖에 없었고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대해 줄곧 불편해했다. 대표적 친일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됐을 때 반민특위 위원장을 불러 노덕술을 풀어주라고 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위원들을 의법 조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노덕술은 독립투사들을 물고문하고 구타해서 고문귀신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으며 해방 후에도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을 붙잡아 고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형제들 힘진히 악수합시다. 공동히 우리는 이 박사가 국회의장 신익규와 반민특위 위원장 아버지를 경무대로 부릅니다. 좀 살살하자. 노덕술도 좀 풀어주고 필요한 사람이니까. 노덕술과 같은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비호 아래 군과 경찰 속에 숨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을 때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이미 친일파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헌병에 잡혀가 구속된 상태였다.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을 맡고 있던 국회의원 노일화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고문한 자들은 친일파 출신 경찰과 군인들이었고 고문당한 자들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와 비슷했던 것이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진 후 국회는 이승만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구가 암살당했다.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1992년 4월 12일 자신의 배후에 김창룡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밀정 활동으로 50여 개의 항일 독립군 조직을 적발해 죽인 인물이다. 해방 후 그의 별명은 이승만의 양자. 그 정도로 이승만에게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안두희의 배후가 정말 김창룡이었는지는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창룡이 어떤 식으로든 김구 암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의 습격,